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 수능 금년도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 중에서 지난번에는 법지문에 대해서 해설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16번부터 21번까지 중에서 단어 문제 21번은 빼고 20번까지 주제 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그 가나로 나누어진 지문 해설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 9월 계속 모의평가 들어가가지고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가나로 지문을 나누어가지고 하나 세트 안에 둘로 나눴죠. 그래서 견해나 관점이나 주장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을 가나로 짝을 지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묻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는데, 그 금년 시험의 좀 특징의 하나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가하고 나에 따로따로 주장과 관점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을 가, 나에 따로 배치한 게 아니고 가 속에 그런 다른 관점이나 주장, 견해를 모아놓고 나는 그런 주장, 견해가 아니고 꼭 마치 역사 교과서처럼 그런 그냥 그 시대상을, 청나라의 19세기 시대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제가하고 이덕무의 그런 견해 차이는 다 가에다 모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청나라 현실을 많이 동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많이 좀 쇠퇴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들을 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구성을 보입니다만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가나이로 나누어진 세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 관점, 주장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 주제 통합적 읽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그 평가 요소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구성과 또 문제 풀이 전략과 지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한국사를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맨 위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이 고3 10월 한국사 11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 수능 문제 16번 문제 딱 보고서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고3 10월 한국사 11번 문제에 농업을 중시하는 실학자들, 그리고 상공업을 중시하는 실학자들,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해설을 하면서요, 특히 국어 16번 문제에 요즘 트렌드가 주제 통합적 읽기가 트렌드가 됐으니까 이런 실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국어 16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유형원에 대해서는 6월달 모의고사에 과거제 관련돼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유형원보다는 박제가가 좀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제가는 수능 완성에 나왔었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딱 이게 16번 문제에 박제가 북학파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특히 이제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부터는 뭐 특히 어떤 상위권 대학에서는 4등급 정도 맞아도 뭐 감점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상당히 등한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 이 비문학 지문을 풀 때 뭐 배경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어적인 관점에서만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서 굳이 배경 지식, 특히 EBS에 나온 그 법지문들 관련된 기본 개념들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배경 지식의 기본 개념을 미리 알고 있는 거하고 알고 있지 않은 거하고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번 때도 그 법지문 관련돼서 예약의 개념, 뭐 채권의 개념, 계약의 개념 그런 거 했지만, 그 채권, 채권, 채무, 계약 그런 개념들이 불과 2년 전 2019학년도 수능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되풀이되는 개념들은 일단 그걸 머릿속에 토대로서 쌓아두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지문을 봐서 머리가 하얘진 채로 진짜 평소에 갈고 닦았던 국어 풀이 방식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상당히 또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또 그런 진짜 배경 지식에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꼭 뭐 이 배경 지식을 다른 과목의 전문 지식만큼 꼭 깊이 있게 알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나올 때마다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도 뭐 일단 1등급 맞기 쉽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할 때마다 기본 개념들 착착 챙겨두면 이렇게 국어 문제 풀 때 정답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시간 절약의 효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세이브된 시간 절약을 어려운 이제 법지문이라든지 뭐 기술 지문에 충분히 할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너무 서론이 길어졌고요. 네, 좀 덧붙이자면은,
이 여기 나오는 박제가하고 이덕무하고 한 분이 더 있었죠. 유득공까지 이렇게 세 분이 정조 때 서울 출신인데 규장각 검사관으로 기용한 세 명 삼총사로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국어 수능 문제에서는 박제가하고 이덕무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유득공이 안 나오면 서운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유득공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유득공은 바로 앞전에 저희가 한국사 수능 문제 해설도 해드렸습니다만 금년 수능 한국사 5번 문제에 1번 선지로 나왔습니다. 유득공이 쓴 책 발해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 문제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자주성을 강조한 서적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 나왔지만 하여튼 1번 선지에 역시 발해고 유득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은 항상 삼총사 붙어 다니고 국어에서 나왔으면 국어에서 안 나왔으면 한국사에서 나오고 또 서로 또 반대되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이덕무가 국어 지문 기출 문제 어디서 나왔던 분 아닌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멀지도 않은 가까운 과거입니다. 고3 9월 국어에 평가원에서 낸 거 있잖아요. 국어 40번에 윤선도의 만행하고 짝을 이루어서 이덕무가 쓴 우언이라고 하는 수필이 나왔었습니다. 우언이라고 하는 수필. 거기서 이덕무는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살림에서 은거하에서 사는 삶이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수필이었습니다. 윤선도의 만행과 짝을 이루어서 그때 벌써 9월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수능 시험에 이덕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 세 분은 또 삼총사 같이 하여튼 국어와 한국사에 걸쳐가지고 잘 나오는 분들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어 따로, 한국사 따로 공부하지 말자. 또 배경지식이 결코 국어 푸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너무 또 무시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쭉 한번 지문을 한번 훑어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 안에 다 박제가와 이덕무의 주장 관점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나에 가서는 제가 세계사 동아시아사라고 썼지만 이 박제가 이덕무가 동경했던 청나라 현실이 18세기 후반을 넘어서 19세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얘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아편 전쟁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청나라가 몰락해가는 과정이 쭉 그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전략을 한번 볼까요? 네, 16번은 가, 나에 대한 설명. 역시 항상 16번에 단골로 나온 소재죠.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일단 가, 나를 다 본 다음에 풀어도 좋겠지만, 일단 가를 먼저 풀고, 가에 해당되는 선지 먼저 풀고, 거기서 답이 딱 떨어지면 그냥 넘어가도 좋고,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나까지 다 푼 다음에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의 박제가하고 이덕무. 자, 이 문제 세트에서는 고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을 다 가에다가 몰아넣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본 다음에 17번 바로 와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문에 보면은 이덕무의 견해 속에 이 평등견이란 용어가 네모 박스 쳐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가 지문 다 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 19번의 기억은 뭐냐 하면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나 부분에 가서 청나라에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기억은 나에 대한 거니까 나를 본 다음에 19번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에 보면은 20번 이 가의 보기를 제시하면서 박제가가 쓴 북학위의 일부라고 그러는데요. 이 박제가가 쓴 북학위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보기로 제시한 것이 바로 금년 수능 완성에서도 이런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박제가가 16번으로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한국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물론 내용은 좀 다르죠.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역시 20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A와 나를 참고하라고 그러는데 A는 가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 가와 나를 다 본 다음에 20번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굳이 가를 먼저 보고 20번 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정도의 지문 내용이면은 우리 수험생들 정도면 일단 머릿속에 다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다 구조화해서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 하나 다 푼 다음에 20번 문제 와서 풀어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문부터 쭉 가서 한번 빨리빨리 훑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문단부터 북학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박제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이제 너무 좀 가벼운 지문이 나왔구나, 그렇게 좀 마음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북학파들은 북학론을 구체화됐다고 하는데 바로 북학론의 의미가 뭔지 앞에 쭉 수식을 하고 있죠.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 바로 그것이 북학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학론이 또 한국사하고 연결된 거는 어떤 그 당시 효종 때부터 해서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북학이 아니고 북벌론이었죠. 북벌론. 그래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서 북벌을 하자 하는 좀 약간 그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시대 분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더 이상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니까 배울 건 배우자, 그런 논의가 바로 북학론이었죠. 역시 청나라에 갔다 오면 이제 확실히 변화된 모습에 야, 그동안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고 많이 이제 느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겉으로는 뭐 아직도 명나라를 숭상하고 또 청나라 무시하지만 서로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길에 따라가려고 막 서로 아주 경쟁이 치열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박제가하고 이동무도 그렇게 청나라에 갔다 왔고, 또 우리가 국어에서 자주 보던 연암 박지원도 역시 청나라에 갔다 와서 또 유명한 글을 남긴 거죠. 예, 열하일기. 하여튼 자, 계속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학파라고 포괄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역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차이점이 보이냐? 바로 때문에가 나와 있으니까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차이점을 보일까요? 개인적인 학문 성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니까 또 서로 주목한 영역도 다르겠죠. 이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북학론도 차이점이 보였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 왜 이렇게 보였냐 하면은 그 얘기가 쭉 나오죠.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 중화관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화관념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청의 현실을 보고서 이 중화관념을 지금 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견해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달라진 견해가 박제가와 이동무의 각각 견해에 다르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이제 함께 연행길에 올라서 일정을 같이 소화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일정을 했음에도 박제가와 이동무가 남긴 글에서는 그런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가에서 전개될 내용은 박제가와 이동무의 견해 차이가 이제 쭉 이어진다고 하는 거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행록에도 차이가 확인된다. 이제 이렇게 서론을 잡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연행록이라는 그 표현에서도 단어에서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명나라 때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리키는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조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천. 이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즉 명나라는 하늘 같은 나라, 또 천자를 보러 가는 거죠. 조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련하러 가는 겁니다. 황제의 나라의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그래서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거 보고 조천, 그리고 조천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청나라에 이제 서로 사신으로 가기를 막 앞다투어 바라면서도 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건 좀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연행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불렀잖아요. 연경에 갔다 온 기록. 그렇게 해서 하늘 천자를 안 썼습니다. 하여튼 이 연행록이라는 의미 속에도 그 당시 좀 겉으로는 청나라를 좀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 사람들 인식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조천과 바로 연행록 그 차이. 그 다음에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 그러니까 이 가세트에서는 박제가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뒤에 또 그 다음 문단에 가서 이동무가 그 다음 문단을 이루고,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20번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번 문제.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뭐뭇이 아니라 이제 다 구별해야 되죠. 뭐였다?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상당히 청나라를 진짜 우러러본 거죠. 하여튼 북학위에서 청나라 현실이 이제 묘사가 돼 있겠지만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고 상당히 추상화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조선이 지향할 거니까 그런 현실은 조선에게 있어서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다.
여전히 중화는 청나라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박제가는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고, 이렇게 그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이 점이 뒤에서 보는 이덕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상당히 지금 보면은 상당히 사대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견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일단 이 박제가 이론에서 유의할 점은 박제가가 청나라를 상당히 좋아하고 본받자고 한다고 해서 중화관념을 없앤 게 아닙니다. 한족의 문화만 다 중화라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청나라에게 지금 중화가 옮겨갔기 때문에 바로 여전히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 즉 청나라를 많이 따라 배우자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 역시 조선 후기에도 학자나 뭐 양반 사대부들이 여전히 중화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박제가 이론이건 이덕무 이론이 간에 어떤 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화 이론. 예, 조선시대 그 성리학자 선비들의 그 사상을 지배했던 화 이론에서 역시 둘 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화할 때 화자고, 이는 오랑캐 이자죠. 중국은 오랑캐고,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는, 거꾸로.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 세계의 중심, 중화고, 그 사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오랑캐 나라. 그러니까 조선은 동이의 나라고, 자칭 그렇게 낮추어서 비하를 했고, 여전히 중국을 숭상하는 그 풍토는 바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화 이론 근본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바로 이것이 화 이론이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제 그러면 명나라는 벌써 망했는데 이 박제가는 명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보면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을까가 아니고 중시하지 않았죠. 당시 주류의 견해는 명나라의 의기를 중시했는데 박제가가 볼 때는 아니 명나라가 망한 지가 언젠데 하면서 지금 일단은 청나라 문물 수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제가가 강조한 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익 추구를 강조했죠. 역시 그 이익 추구를 별로 강조하지 않은 사람들 나오죠. 주자학자 바로 위에 말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장사하는 것도 상당히 천하게 여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 박제가 같은 북학파들은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도 일만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양반도 같이 이익 추구하자 그런 입장,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실용적인 입장이 뒤에서 말하는 이용후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박제가의 견해를 봤고요. 그 다음 이덕무의 견해 빨리 보겠습니다. 네. 이덕무의 견해, 이덕무가 이제 쓴 글은 연행에 들어갔다 와서 쓴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변기라고 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자, 이변기, 연나라에 들어간 기행문, 이변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이 책이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 하면은 그 청장관 전서라고요. 청장관 전서라고 이덕무의 문집이죠. 근데 이덕무가 생전에 발행한 문집은 아니고 이덕무 사후에 그 아들이 편집했다고 하는데 그 청장관 전서 문집 속에 있는 글이 바로 이변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덕무의 특징은요, 박제가하고 많이 다르죠. 객관적 태도로 청나라 현실을 기록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객관적 태도라고 하면 딱 뉘앙스가 뭔가 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무조건 추종만 하지 말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추종하는 입장 같으면 연경 가가지고 아주 도로가 길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마을이 잘 정비가 돼 있으면 역시 선진국은 뭔가 달라. 우리나라는 불결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마을이 정비가 된 이유는 황제가 행차할 때 이제 주변에 눈에 거슬리는 거 다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 정비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거는 민생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런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을 하였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다는 그런 뉘앙스가 딱 풍깁니다. 하지만 역시 청나라 문물의 효용성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니까 공통점이죠.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중시, 다른 말로 이익추구, 또 이걸 한자로 하면은 이용후생 역시 제가 고3 10월 한국사 11번 해설하면서 농업을 중시하는 유형원 같은 학파는 경세치용, 그리고 박제가 박지원 뭐 이런 분들 같이 그 상공업을 강조하는 학파는 이용후생 그런 용어를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평등건 드디어 네모치고 박스 나오죠. 이 평등건이 이제 뒤에
아까 18번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자칭 평등견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 평등견이라고 하는 인식태도는 어떤 인식태도냐?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에 대한 이분법,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친청, 반청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 차이뿐만 아니라 현실 차이가 아니라가 아니고 현실 차이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not only but also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이도 인정하고 양쪽 모두의 가치도 인정하자.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평등견, 특히 조선과 청나라 차이는 있지만 차이도 인정하고 가치도 인정하자. 결국 이런 입장은 바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고 또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자.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네요. 네.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또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한계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점. 하지만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 머리 따고 변발하고 뭐 그런 거겠죠. 만주족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이것이 또 박제가하고 차이점이네요. 박제가는 명나라가 망한 지 언젠데 그러면서 일단 중화의 중심은 청나라에게로 이미 옮겨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동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화의 중심은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아까 자기는 평등견이라고 해놓고서 왠지 평등견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풍기겠죠. 네. 그렇게 이덕무의 견해도 박제가하고 공통점 차이점 충분히 대조해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덕무가 남긴 문집을 청장관 전서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청장관 전서에도 연호를 이렇게 표기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사 때 또 말씀했습니다만 이 조선 후기 19세기 후반까지도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청나라 연호를 많이 사용했죠. 특히 이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전성기 시대가 굳이 쓰자면은 18세기 전성기 때가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런 순서로 청나라 전성기 황제들이고 따라서 조선에서도 공식 문서에는 이 청나라 황제들 연호를 썼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대부들은 심지어 개인 문집 묘비 뭐 그런 데에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숭정제였잖아요. 숭정제의 연호를 따서 숭정기원후 몇 년 이런 연호를 표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에도 이런 숭정기원후라는 명나라식 연호를 여전히 쓰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런 점에서 이덕무와 박제가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가 지문에 관련된 16번, 17,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6번 중에서 가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풀어볼까요? 가 1번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맞네요. 네, 이덕무하고 박제가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맞네요. 청나라에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견해가 형성됐습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나머지 선지들로 볼까요?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제시했다. 맞네요. 그런데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도 물론 없고 한계도 물론 아까도 이제 이덕무 마지막 하지만 해서 거기 한계가 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서로 비교하진 않습니다. 네, 서로 비교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시 역사적 의의도 없기도 하고 한계는 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서로 비교하는 건 확실히 없습니다. 그다음 3번은 이제 나아지면 본 다음에 볼 것이고요. 가번도 5번 볼까요? 5. 가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청나라 갔다 와서 박제가와 이덕무 같이 청나라의 문물을 본받자고 하는 북학파가 생겨났다는 조선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가는 한번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세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박제가 청해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중화를 이루는 방도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해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고 했다고 아까 다 얘기 있었습니다. 이 지문에 나온 내용들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다 통째로 담아두고 굳이 메모할 필요 없이 머릿속에 통째로 담아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시간 관계상 다시 지문으로 건너가거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 3번 선지 이덕무는 청해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이 청나라 황제가 행차하면서 마을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런 그 뒷배경을 알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아니 그런 건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4번 이덕무는 청문물의 효용성 긍정 맞습니다. 도외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으면 인정 아니죠. 예, 오히려 명나라가 망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문화를 따라서 머리를 닦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통한 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통한 심정. 그리고 여전히 중화의 중심은 명이라고 여기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고 그랬죠. 답 고르기 쉽다고 봐야 됩니다. 4번, 5번. 박제과 이덕무는 물론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맞죠? 다만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중화라고 볼 것인가 그것만 견해 차이점이죠. 박제가는 현재의 청 그리고 이덕무는 여전히 옛날 명 그렇게 중화관념이 어느 쪽에 있냐만 다를 뿐이지 중화관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둘이 똑같습니다. 자, 17번 답 좀 쉽게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 18번 평등견은 바로 이덕무의 견해라고 그랬고 자, 이게 아까 이덕무 얘기가 나와 있던 그 문단을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제도를 개혁하자고요? 아니, 감히 어떻게 청나라 제도를 어떻게 개혁합니까? 1번 뭐 너무 쉽게 제껴질 수 있는 거고요.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한다. 조선의 방식을 청나라에 맞추자, 합치하자고 하는 주장은 박제가의 주장이죠.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평등 나왔으니까 맞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평등 똑같은 얘기 나와 있으면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오답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하여튼 일단 그렇게 좀 의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평등이란 말은 나왔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태도 해소하려면 박제가처럼 뭐 조선을 청나라에 합체시키든지 청나라 걸 조선에 맞추든지 서로 그렇게 해야지 차이를 해소하는 건데요. 이덕무 견해는 그게 아니죠. 청나라 문물 효용성은 인정하지만 조선의 독자성을 긍정하자. 그것이 이덕무의 견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평등견 주장의 핵심은 청나라 문물 효용성을 인정하지만 조선의 독자성은 긍정하자. 바로 그것이 핵심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는 바로 5번밖에 없습니다. 5번. 자, 일단 4번 먼저 보면은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태도.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덕무가 이렇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돼서 그 머리 모양이 이렇게 청나라 쪽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비통했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인식 태도가 이덕무의 견해이긴 하지만 평등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결국 이 4번 선지는 이덕무의 견해는 맞지만 평등견, 문제에서 묻고 있는 평등견이라는 자기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모습, 바로 그걸 이제 캐치했으면은 4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5번, 이제 답이라고 말했지만 청래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추종하자는 것은 아니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 딱 들어맞는 선지였습니다. 네. 18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를 보기 앞서서 다시 아까 나지문으로 가서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나지문은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 학생분들이 다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중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18세기 후반이 바로 이 청나라가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이런 북학파 분들이 이상사회로 여기고 이제 많이 좀 따르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도 발달하고 교역도 활발했습니다. 또 대외무역도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무역이 발전하면서 이게 어떤 광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은 은이잖아요. 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국 역사, 세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은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은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달을 자극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은을 매개로 한 과세. 바로 이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한 제도가 명나라는 뭐였습니까? 일조 편법이었고 서로 이게 어느 게 명나라고 어느 게 청나라인지 많이 헷갈리는데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였죠. 지정은제. 네.
지정은제, 혹시 학생 이름 중에 지정은이라는 뭐 이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는 토지할 때 지자고요. 정은 그 사람 인구를 가리키는 그 정자입니다. 은은 바로 실버 은이고요. 그러니까 토지세하고 사람 인두세를 다 모두 은으로 내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명나라 때는 인두세가 유지가 돼서 다만 그거를 은으로 내게 하는 제도였는데, 청나라 때는 인두세가 아예 그 폐지가 되거나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만 은으로 내면 되죠. 바로 그것이 지정은제의 특징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인구 증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뒤에 나오지만 청나라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인구 증가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됐냐 하면요. 우리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할 때 다 뵀지만, 이제 더 이상 인두세를 매기지 않으면은 굳이 자기 가족이 태어나도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뭐 인구가 6천만 명에서 뭐 3억 명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게 실제로 사람 수가 그렇게 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태어나도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숨기면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정은 제도하고 인구 증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구가 증가하면은 급속히 하락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가 국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국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뒤에 나온 해결 방안들이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업 집약화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의 노력이냐? 민간의 노력입니다. 이게 또 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노력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의 노력인데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결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결사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나중에 또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우리가 19세기 할 때 참 청나라 반란 정말 많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백년 교도의 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인과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딱 끊어지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관리들의 부정부패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부패는 당연히 인맥 끼리끼리 봐주는 거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겠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역시 이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던 얘기고,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관직 자릿수는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후기 얘기로 돌아가자 보면은, 조선 후기에 서울들이 많이 차별을 받게 된 이유도 양반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자식들한테도 돌아갈 관직도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들한테는 더더욱 관직을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또 서울 차별화거든 배경이라 다 거기 뭐 비슷합니다. 역시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으니까 이렇게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부정부패가 또 늘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그런 경쟁의 심화가 이제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고, 바로 그래서 심각한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이 기역이었습니다. 기역이 아까 이제 19번 문제로 연결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뒷부분은 뭐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생략을 하는데, 잠깐 이제 세계사 관련돼서 주목할 점은 그 청나라 조정이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 관련되는 개념이 그 공행이라고 있었잖아요. 공행. 그러니까 청나라가 정식으로 뭐 여러 군데 항구를 개방해서 활발하게 대외 무역을 한 것이 아니고 광저우, 홍콩 옆에 있습니다. 광저우만 한 곳에서만 무역을 허가했고, 그런 허가된 무역을 하는 사람 보고 공행이라고 한다.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세계사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바로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은이 상당히 그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역사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본위제, 근본위제가 아니고 은본위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은본위제. 은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정하는 거죠. 은본위제. 바로 이렇게 은이 널리 결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은본위제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우리가 이제 뱅크,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금행이라고 안 하고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은이 옛날에는 결제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과 관련된 세계 무역 관련돼서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삼각무역에 대한 얘기 간단히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다이렉트로 편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무역할 때는 차나 비단과 도자기를 청나라에서 영국이 사가고 대신 은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국에서 은을 많이 청나라에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낸 게 인도를 중간에 끼얹는 거죠. 인도를 중간에 끼얹어서 아편을 청나라에 팔면서 그 아편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은을 인도에 지불하게 하고 또 인도를 거쳐가지고 다시 은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발발된 것이 바로 아편 수입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조치에 대해서 결국 전쟁이 발발한 것이 바로 아편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항상 뭐든지 좀 도가 지나치게 보면은 이렇게 꼭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역사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18세기에 청나라에 은이 많이 유입되면서 경제가 번영하다 보니까 또 인구 증가가 맞물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생겨나고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아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삼강무역 또 이 얘기 나오면 꼭 빠뜨릴 수 없어서 잠깐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로 가기 전에 아까 16번 미처 풀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잠깐 보죠. 16번의 3번 선지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 제시했죠. 여기까지는 맞는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 전혀 아니죠. 그 다음 4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여기까지는 맞는데 사상적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건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5번 볼까요? 아까 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나를 보면은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전혀 없습니다. 나에는 그냥 중국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어떻게 번영했다가 쇠퇴하게 됐는가 그 얘기만 나와 있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 전혀 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확실히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9번 보시면 문맥을 고려할 때 나 심각한 위기의 씨앗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증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바로 3번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 새로운 작물을 보급으로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는 상황 위기라고 했는데 경제적 번영이 왜 나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신용기관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양이 급변하고 있다. 이것도 청나라가 한창 잘 나갈 때 바로 18세기 후반 이야기 바로 나의 천문단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이주나 농경 집 약화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정책들이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추진했었는데 조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의 노력으로 추진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 5번 이것도 정말 바꿔치기에 낚이기 쉽습니다. 딱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니까 관료 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거 아닌가 낚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문을 잘 보시면은 관료 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화된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맥으로 작용하고 또 인구가 많아져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부정부패도 심화되는 그런 인과관계로 간다고 했고요. 이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어서 요원은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결사 조직을 사람들이 맺었다고 했습니다. 예, 상호 부조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다. 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급하다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훑어서 넘어가다 보면은 이 5번 그냥 쭉 낚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바꿔치기 한 거. 또 다음에 아까 뭐 4번에서는 주체를 바꿔치기 한 거. 민간 조정 이렇게 낚이지 말고 19번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도요. 바로 이게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도 나오지만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그런 또 교육 과정도 있는데 교육 목표도 있는데 바로 비판적 읽기를 적용했습니다. 보기도 내용은 쉽습니다. 예, 뭐 중국 사람들 장사하는 걸 상당히 좋게 봤고요. 뭐 체면 같은 거 안 차리고 또 장사한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풍미와 명망은 그대로다. 바로 이제 박제가가 상공업이나 유통이나 소비를 강조했다고 하는 거하고 다 그대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생들이나 양반들도 이렇게 가게 들려가지고 재상들도 직접 물건 사는 거 꺼리낌이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 이렇게 은을 많이 지금 유출하는 거죠. 은을 이제 중국에서 물건 사오면서 뭐 약재 비단 사오면서 은을 중국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럼 은을 보냈으면 우리도 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은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을 유출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죠.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은을 유출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은 뭐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지만 상당히 은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내용인 거 알기 쉽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바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죠. 뭐 장사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난해지면 돈이 없어지면 장사해야죠. 2번, 보기 제시된 중국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바로 이게 북한론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거 상식이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3번 선지.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교역에 대해 양상. 바로 첫 문단에 나왔던 겁니다. 상충되지 않죠. 4번 보기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기여했습니다. 은이 상당히 기여했죠. 그렇으니까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이 평가를 해야지 간과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박제가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5번 보기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 나가 뭐가 나왔습니까?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화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보기에 나온 것은 재상도 하인이나 뭐 아랫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시장 가서 골동품 사오니까 얼마나 참 소탈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묘사된 관료사의 모습보다 전체가 드러나지 않겠죠. 일부만 그냥 좋은 면만 여기 보기에 서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사 채널이다 보니까 역시 이 해설 강의하면서 역시 한국사 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이 박제가가 만약에 19세기 모습을 봤다면 청나라 모습을 봤으면 상당히 실망했겠죠. 근데 박제가 이론 중에서 진짜 참 상당히 실망적인 이론은 우리 문화를 상당히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말을 버리고 중국어가 근본이니까 우리 말을 버리자는 말까지 한 사람이고요. 이런 견해가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또 청나라 대신에 일본을 대입하면 또 거의 비슷합니다. 급진괴합화, 김옥균, 박영호, 서강범이 거의 뭐 일본 따라하자 그런 견해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이게 구한말로 이어지면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문명 개화를 한 일본을 본받자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런 일본이 이룩한 문명계와 이것을 바로 실학이라고 또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가 불가피하다. 그런 논리로까지 이어지는 쭉 뭐 결코 서로 관련이 없지 않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해설 강의 한국사와 연관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